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상암동 클래스와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는 이 멋진 습관 사진으로 인증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자막 나갑니다. 자, 신박하고 발랄하고 새로운 아침 프로 발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MC분들이 너무 발랄해서 상쾌한 아침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현이0926님. 네, 발랄과 상쾌.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매일 노력하는데 딱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또 도시락보이 도시락 꺼내드는 장면 사진 올려주신 김유진님 고맙습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도 국내외 뉴스부터 경제 전망, 영화 이야기까지 1시간 꽉꽉 준비해 놓았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 원래 내일 온다는 비가 아주 하루빨리 오늘 온다고요? 네, 비구름대가 조금 일찍 올려와서 오늘 밤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비 닿지 않게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집안이 많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축대나 웅벽, 붕괴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30에서 80mm, 많게는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까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강원 영서는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먼지는 오늘 밤 비가 내려주면서 깨끗하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부산은 7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9도에서 19도로 일부 충남과 경상 내륙은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에 비나 눈이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비 덕분에 미세먼지가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출근길에도 직장에서도 해외에서도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와이퍼는 잘 작동하는지 또 타이어 공기압 상태는 괜찮은지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근 정체가 길어지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마주하는 올림픽대로도 역시 강동쪽으로 행주대교와 가양대교, 또 여의 하류를 중심으로 정체 계속됩니다. 반대 김포 방향으로는 잠실대교와 지금 보시는 한남대교 주변에서 짧게 주춤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경부선 서울 쪽 양재 부근에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교통량까지 많아서 금토분기점부터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구리 지역 상황 보시면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정체가 구리부터 상일까지 계속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서운분기점 일대와 안현분기점 일대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11 or 12 when we landed. Now it's going to be 2, and we're missing the first week for a funeral.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쯤부터 미국 전역의 항공기 이륙이 약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데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된 건 9.11 테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항공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당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대합실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know we're all getting a little antsy as far as what is taking place. The FAA did just post that no U.S. departures will happen today until 9 a.m.
같은 시각 다른 항공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연방항공청에서 미 국내 모든 공항 항공편의 지상 대기를 지시하면서 항공편 3,700대가 발이 묶였고 550편이 취소됐습니다. 11 or 12 when we landed. Now it's going to be 2, and we're missing the first wake for a funeral.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중단된 건 9.11 테러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는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 파악해야 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노탐 시스템이 오작동하며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2시간여 만에 정상 복구됐지만 항공편의 완전한 정상 운영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항공청은 밝혔습니다. We do not have evidence that this outage was caused by a cyber attack. The FAA is working aggressively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for the system outage so that it does not happen again.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항공 전산 정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캐나다 항공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같은 원인이었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캐나다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국적기 중에는 대한항공 화물기 한 편이 출발을 중지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단기 비자와 일반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일정 시간 거쳐서, 그러니까 경유를 해서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비자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중국은 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 경유 비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 단기 비자 중단 발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하고 즉시 시행됐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보복성 조치입니다. 马尔代夫外交部官方网站和推特发表声明，欢迎中国调整出入境措施，热切期盼中国游客尽早来马旅游。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에 사흘이나 최대 엿새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긴급한 사유로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뒤 사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도착 비자 발급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두 국가의 대응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는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JTBC에 중국에서 실시하는 구강 검사와는 달리 코 속에 면봉을 넣는 방식은 최대 6주가 지나서야 음성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회복이 됐더라도 무더기로 양성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잇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외교 활동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최근 금리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저희 JTBC도 얼마 전 은행들의 예금 이자는 내리고 대출 이자는 올리는 수상한 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한마디 하자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출 금리를 내리기 전에 예금 금리도 또 낮아졌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연 7%에서 8%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연 8%대를 넘겼던 우리은행. 슬그머니 13일부터 금리를 연 7%대로 낮추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입니다. 소비자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본 꼼수가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하루 사이에 1%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일반 시민으로서 불안하죠. 예금 금리는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고요. 실제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연 5%대였던 예금 금리를 슬금슬금 내렸습니다. 연 3%대까지 떨어뜨린 곳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이 벌어들이는 예대 마진은 지난달과 비교하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대출과 예금 금리를 합치면 좋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주먹구구로 정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금 모금 규정에 예금 금리 관련 규정이 필요하고 대출금리 체계도 좀 더 세분화하고 마진율이 공제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회견은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지 이틀만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등으로 불거진 안보 불안 논란을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정부 실정론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업무 클래스 이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누구요? 오, 바로, 오늘 생일 받은 모든 분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데요? 당신이 잠 사이 벌어진 나라박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의 생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아들 얼굴 볼 수 있게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태어나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용주 캐스터 말고도 오늘 모든 생일인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락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부터 바로 가볼까요? 막 케이크 나오는 거 아니죠? 케이크 제가 네. 아닙니다.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춤 좀 춰봐라. 이거 본인 얘기인가요? 갑자기? 제가 요즘 좀 많이 듣고 있는 얘기긴 한데 저야 춤추라 그러면 바로 춥니다. 준비한 댄스들이 즐겁게 많으니까요. 추죠. 즐겁게 추죠. 그런데 이 말이 채용 면접장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네, 저희가 CG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지난 2월 한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보세요. 이쁘시구먼, 키는 몇인가, 주량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이게 면접위원들이 여성 응시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거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고. 외모평가 발언이죠. 이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한 면접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까지? 네. 야, 정말 요즘에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아직까지 면접 보는 데가 있네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면접위에서 마스크를 벗자마자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춤, 인터넷에 유행하는 제로투 댄스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춤 우리 이용주 캐스터가 가끔 추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소 선정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허리를 막 흔드는 그런 춤이에요. 이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게 이후에 이제 입사 이후에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좀 재치 있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애둘러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도 왜 못 추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로투는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재밌게 즐길 수 있지만은 이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춤인데 채용 면접장에서 이러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실제로 듣는다면 저 같아도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응시자가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라는 건데요. 또 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남녀 고용평등법에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무나 키, 체중 등 신체적인 조건, 또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이 성차별적인 문화 또는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신협 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그 제목을 읽고 설마 하면서 이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해명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면접위원들이 인권위에 해명한 건데 이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예쁘다고 한 것,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게
네, 이해는 선뜻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키와 몸무게,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아서 물어봤다면서 이 부적절한지 몰랐다. 이런 지적이 받기 전까지는 부적절한지도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또 노래와 춤 역시 본인들이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좀 율동도 곁들였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이걸 해명이라고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협은 또 이번 사건 전에도 면접관이 뭐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나 이런 맞아요. 질문을 가지고 아이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면접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화가 나서 화가 안 가라앉아요. 네,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취업하려면 산으로입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이번에도 취업 면접 관련 소식인데요. 네. 한 취업준비생이 올린 글인데 중견기업 서류 심사에 붙었는데 면접을 포기했다면서 세부 일정표를 올렸습니다. 한번 어떤지 볼까요? 일정표. 네, 보시죠. 9시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10시에 착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채용 설명회가 이어지죠. 점심을 먹기 전까지는 조별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밥을 먹고 곧바로 등산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뭐 2시간 40분 정도 일정으로 잡아놨는데 이 면접으로 수원 광교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높이가 한 582m인데 능선이 완만한 편이라고 하네요. 이후 2시간여 토론 면접을 걸쳐 8시간 정도 만에 1차 면접이 끝납니다. 이게 1차 면접이에요. 아이고. 진짜 온종일하죠. 이 일정을 보고는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다며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회사길래 이래요? 아니 연봉을 뭐 많이 주나 1억 연봉 한 10억 정도 되면 저래도 돼. 근데 그거 아니죠. 이게 뭐 채용 정보 사이트에 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나오더라고요. 직원이 뭐 한 370명 정도 된다고 하고 평균 연봉이 5,500만 원 그리고 신입사원 초봉은 3,5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근데 제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좀 갈렸어요. 이게 시대 퇴행적이다, 뭐 등산 다 하고 떨어뜨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뭐 좀 오히려 재밌다, 딱딱한 면접 대신 이런 면접 재밌을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신협 케이스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신협 그 질문은 너무 부적절했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등산은 사실 미리 이렇게 일정표를 주고 공지를 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등산 해볼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엇갈리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챙길 것도 많아지고 옷도 중간에 갈아입어야 되고 번거롭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거 하려면은 보통은 저런 건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합격된 다음에 그렇죠. 합격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는 거를 면접 때 하겠다는 거잖아.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해당 기업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15분 정도 진행되는 면접으로는 인성평가를 하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또 미션을 줘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을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접비도 뭐 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돈도 준다고 하니까요. 뭐 사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산행 면접을 보는 곳이 여러 곳 또 다른 데도 있긴 합니다. 또 채용 사이트 등에 이제 등산 면접 후기들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해봐서 궁금하긴 하네요. 자, 다음 도시락. 뭐 말씀하시죠, 김현님. 아니에요. 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만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락이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화해는 없었다입니다. 이게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이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김보름과 노선영의 이야기인데요. 2018년 평창올림픽 때부터 이어진 회묵은 갈등이기도 하죠. 이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두 선수 이름 오랜만에 듣는데 이 갈등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꽤 됐어요. 이게 2018년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당시에 레이스 막판 팀워크가 깨지면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크게 뒤처졌고 그렇게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김보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뭐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왕따 주행 논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 좀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뒤에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했는데 이 고의 따돌림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감사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공황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면서
이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노선영이 김보름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승소를 해주고 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또 항소심까지 이어진 겁니다. 결국 지금 5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가 지난달 9일에 열린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강력하게 쌍방화해를 권고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은 결렬되고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처럼 강제 조정에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소식에 빙상 팬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 뭐 계속 이어지니까 그랬는데 긴 시간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생긴 만큼 좀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또 빙상계를 위해서도 맞아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마지막 도시락인가요? 도시락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불황의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 최대 실적 바로 복권이에요. 복권. 네, 복권.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무려 6조 4,292억 원.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 한 해보다 7.6% 늘어서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 세상이 힘드니까 다들 저처럼 복권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 안 됐는데요. 네. 일단 뭐 불황일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복권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9년부터 4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5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2년 만에 6조 원도 뚫어냈습니다. 인생 역전 이 한 방을 노리고 복권을 산 거겠죠. 그런데 복권을 가장 많이 산 사람들 뭐 지금 그래프도 나오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누군가요? 네. 보통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적은 분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 통계를 보면은 조금 달랐어요. 이 가구 소득을 5개로 나눴습니다. 예. 그랬더니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상위 20에서 40%에 해당하는 뭐 월 466만 원에서 673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39%, 40% 가까이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뒤가 상위 40에서 60%. 또 그다음에 60에서 80%고 소득상위 20%,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상위 40%, 이 20%와 40% 그리고 상위 20% 합친 이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어요. 49%가 넘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과 정말 반대였던 게 소득 하위 20% 이 사람들이 3.3%밖에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제 나름의 해석이지만 사실 복권을 사려는 그 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쵸. 쓰기가 어려운 분들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한 달에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해석은 뭐 아직 뭐 제 주관적인 거긴 합니다만 아까 보면 두 번째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것도 참 이거 통계가 좀 신기하네요. 근데 괜히 저도 가끔 삽니다. 꿈 괜히 맞아요. 좋은 꿈 꾼 것 같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 기다리는 행복회로 시간 돌리지. 동안. 그게 좋아요. 또 월요일에 사면 토요일까지 또 기분 좋죠. 기다리고 네. 나 회사 안 나오면 복권 당첨된 줄 알아. 이렇게 말도 뭐 말도 할 수 근데 있고. 항상 그 말을 가혁 씨가 많이 하는데 네. 단 한 번도 회사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열심히 나오죠. 근데 복권을 사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설문조사만 봐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마찬가지였는데 복권이 있어서 좋은 이유, 이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라고 답한 사람이 40.5%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일이나 공익사업에 사용돼서라고 답한 사람도 32.7%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 이 기획재정부가 입소스 코리아를 의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20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오늘 복권 좀 사볼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도 오늘 괜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굿모닝 대한민국. 자, 요즘에 해외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 몇 곳 정도나 될까요? CNN 보도 보시고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The world's most powerful passport. 2023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공개라는 제목에서 다뤘는데요. 미리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기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네, 이 총 몇 곳이냐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두 192개국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 1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미국일 것 같긴 한데요. 미국. 또 어디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1위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에요? 네, 우리나라보다 한 곳이 더 많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싱가포르와 같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7위, 중국은 66위, 북한은 102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이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가 40개국에 불과했는데요. CNN은 아시아 여권 3종은 소지자에게 다른 어떤 나라의 여권보다 더 큰 세계 여행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2013년 한때 13위로 평가됐는데 2018년부터는 세계 2위, 3위를 오가면서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길 끄는 뉴스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60, 70대 여성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숨진 이유가 바로 아파트 측이 튼 이 난방 때문이었습니다. 난방? 참사의 원인이 난방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 AP통신 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Owner of facility agrees to 60 million payout.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주가 1,600만 달러의 지불에 동의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200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지난해 5월 여성 3명이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시카고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섭씨 35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를 겪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파트가 냉방을 안 하고 난방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는 이 부검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autopsy, 그러니까 부검이라는 단어죠. excessive heat exposure. 3명 여성 모두 과다한 열에 노출돼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0층 건물로 700여 명이 거주했는데 입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을 꺼졌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족은 소송을 했고 아파트 측은 결국 200억 원을 물게 된 겁니다. 난방을 안 꺼준 거죠. 이 벌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시카고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요. 노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 온도가 26.7%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뒤늦게야 마련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니까 이 아파트가 6월 전에는 뭐 냉방기를 틀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난방기를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규정을 잘못 이해한 데다가 그걸 또 무더위 속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야, 좀 유연하게 판단을 했더라면 이번 사고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덥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꺼주면 되는 건데 참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방탄소년단 BTS 찐 팬으로 알고 있어요. 아미죠, 거의 저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 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했어요. 희망적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자, 언제 들어도 명곡이죠.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 BTS 때문에 최근 파키스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요? 지금 개인 활동이라 BTS 거의 활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BTS가 아니라 BTS에 푹 빠진 이 소녀들 때문인데요. 각각 13살, 14살인 소녀들 지난 9일 카라치에서 실종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출한 거였습니다. BTS를 직접 만나겠다며 한국행을 계획했던 건데요. 이를 몰랐던 가족들은 납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집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장소에서 이 소녀들을 찾아냈습니다. 1,000km? 와, 멀리도 갔네요. 멀리 갔네요. BTS 찾아 산만리에 나설 만큼 BTS가 파키스탄 10대 소녀들의 마음에도 제대로 불을 지핀 모양이에요. 현재 소녀들은 경찰의 보호 아래 구금돼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자녀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지 사실은 진짜 위험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오스트리아 가보겠습니다. 네.
자,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탄 사람이 활강 코스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비틀비틀대고 지금 리프트 바를 잡은 모습이 뭔가 불안해 보이더니만 결국 지금 뭐요? 놓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균형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발을 놓치면서 지금 쭈르륵 미끄러졌는데 지금 사람들을 쾅쾅쾅 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막 쭈르륵 하면서 다 다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네요. 네, 지금 이 사고로 스키를 타던 사람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상태가 심각해서 헬기로 긴급 이송까지 됐는데요. 근데 문제의 스노보더는 이렇게 쾅쾅 부딪혀놓고 수습 없이 그대로 달아나서 공분을 쐈습니다. 지금 처리를 해야죠, 이거를. 다친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지금 뺑소니를 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몇 시간 만에 문제의 스노보더를 체포했는데요. 헝가리에서 온 10대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없으면 올라가질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 10대의 무모한 패기가 이런 큰일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새해 첫 금통위 마지막 금리 인상? 새해에도 전기,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까지 줄줄이 오른다고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이 물가.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지난 한 해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가 이번 회의를 정점으로 인상을 멈출지 아니면 더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하루 먼저 금통위 예측해 보겠습니다.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통위 1월 정례 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맞죠? 예. 네, 이거 올릴 거다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수설은 이제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까요? 네. 1%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기준금리 정말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계단이네요, 진짜. 예, 그리고 3.25로 끝이 났고 올해 1월에 이제 첫 번째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뭐겠습니까? 중앙은행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저렇게 오른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가 한번 볼까요? 네.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6%도 만났죠. 그래도 5%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것이라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는 항상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냐라고 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네. 우리는 3.25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낮을 때도 항상 1%포인트의 격차는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행이 따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25로 벌어졌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0.25%를 올리고 우리 미국은 4.5, 우리는 3.5, 1%포인트의 격차. 아마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셨고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왜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야. 이번에 이렇게 동결할 가능성도 있어. 즉 3.25로 한 번 더 가고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2월 1일이거든요. 네. 미국을 보고 판단할 것이야라는 아주 소수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네.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것을 좀 막으려는 흐름들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궤를 같이 하려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동결할 수도 있어. 또 하나 환율이 막 그렇게 천정부지 1,400원 이상으로 가다가 최근에 1,240원까지 왔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라든가 환율 급등이라는 리스크 하나가 덜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한번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소수설도 존재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다수설, 소수설. 네. 근데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한 게 한 작년부터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이 만약에 올린다면 다수설이 맞다면 마지막 인상이 될까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네네. 어디까지 올릴까? 네. 우리가 이걸 최종 금리, 네. 영어로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말을 하죠. 레이트. 예. 왜냐하면 금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끝이야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시장은 행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작년부터 3.5%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작년 말 올해 초 신년사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그렇게 3.5든 3.75든 예단하지 말아라.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긴축 정책, 뭐 강한 금리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금통위의 위원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얼마까지 올릴 거야라를 점을 찍듯이 우리나라도 K 점도표 점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금통위에서 과연 우리 6명들의 금통위원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는가? 3.25 동결할 거야라는 분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하고 3.5가 가장 많았던 3명, 3.75까지는 갈 거야라는 게 2명.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올리는 3.5는 굉장히 이제 주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5로 끝날까? 아니면 한 번 더 3.75까지 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가는 좀 특수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즉, 덜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덜 올랐다? 네. 왜냐?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췄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렸잖아, 가스요금 올렸잖아 하실 텐데 원래 올릴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을 낮추면서 물가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관리 물가라고 하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3.5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다수설. 네. 결국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실 미국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미국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연준은 계속 아니라고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또 나온다고요. 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볼 게 많네요. 볼 게 많은데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이거는 꼭 봐야 되고요. 네.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할 때 뭐 올리고 뭐 많이 올리고 이거를 괴롭히려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면 그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의 이 물가 수준을 좀 보면 작년 6월에 9%를 찍은 후에 이 그래프를 쭉 보십시오. 누가 봐도 굉장히 완화되는 모습들, 네. 9월 정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이 7.1이었는데 자,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12월 물가 상승률이 얼마이냐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6.5까지 확 떨어질 거야.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가 나왔다면 그래 라고 할 텐데 만약에 이게 6.8이 나왔다. 네. 그러면 다시 마음이 덜컹하겠죠. 아, 이거 물가 안 잡혔네. 그럼 더 강한 긴축이 나오겠네. 미국도 금리 인상 더 세게 하겠네. 그럼 그 다음 날에 열릴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이니까. 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이 분위기를 받을 건데 오늘 밤에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6.5보다 뭐 가령 6.3이 나왔다. 네. 6.3%. 그러면은 뭐 이 흐름 속에서 확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도 이제는 인하는 안 합니다. 올해 인하는 없지만 세게는 강하게는 금리를 못 올리겠네. 한국은행도 자연스럽게 일단 3.5는 올리더라도 지켜볼 거야, 미국을. 또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굉장히 주요하게 되면서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게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물가 지수니까 꼭 봐야 되긴 하네요. 금리는 물가와 완전 연동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미국발 이 대외 변수라는 게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도 경알못이지만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은행에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하라라고 일종의 자제령을 발표해서 예금 금리는 좀 낮아졌다. 근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지금 집 살려고 하는데 대출 금리 왜 이렇게 높냐? 뭐 하는 거냐? 언론의 비판도 많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예대 격차라고 하죠. 이게 더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금 어설픈 개입이 아니었는가. 어설픈 개입. 어설픈 개입이 나오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또 왜곡되는 이런 구조가 나왔다. 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뭐 금리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다 은행으로 예금 금리가 막 6%씩 가니까 갔죠. 그런데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들이 다 은행 금고로 들어가니까 당국이 예금 금리 높이지 마. 먼저 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시중금리, 예금 금리는 뭐 5%, 6%가 돼야 되는데 은행들이 좋은 기회다. 5%, 4%, 심지어 지금 3%대까지 예금 금리를 미리 낮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라면 은행이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은행도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떨어뜨리지만 대출 금리는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야 금리 올린다며 그러면서 올릴 분을 대출 금리에 더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는 심지어 8%까지 가는 예금 금리 3%에 대출 금리는 8%. 이런 굉장한 어떤 소위 말한 이런 왜곡된 구조가 나오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한 3에서 4인데 빌릴 때는 4에서 8까지 그렇죠. 이제 8은 뭐 중간값으로 해도 뭐 5, 6이 되는 건데 이러니까 당국이 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이제 대출 금리를 너무 올리지 마라는 자제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8%까지 올린 곳들이 빠르게 7%대 이제 낮추게 된 것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내일이죠.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대출 금리는 더 못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린 부분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데다가 지금 당국이 아차하잖아요. 자신들이 괜히 개입했다가 지금 원성이 크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일 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대출 금리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내일 그런 뭐 금융 관련 보도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이 경알못이 머니클래스 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극장 개봉 영화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님 오늘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또 어떤 작품 가져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작품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웹툰 좋아하시나요? 네네. 네.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은 웹툰이죠.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의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실게요. 好消息是，我还活着。坏消息是，地球毁灭了，我还活着。 근데 미국의 마블 시리즈처럼 우리나라 웹툰 해외 진출하나? 이게 아니 깜짝 놀라셨죠? 저는 한국 작품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중국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그 대사가 중국어로 나오잖아요. 이 작품 중국 영화입니다. 우리 웹툰이 중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셈인데요. 일단 영화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소행성 충돌로 지구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멸망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 소행성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지구를 살리려고 했으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요. 다만 달기지에 홀로 남아있던 주인공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는 멸망했지만 나만 살아남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냐면 이 달에서 뭔가 사랑 고백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달기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우주인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도 독특하지만 함께 이 모험을 그 중심을 이루는 캐릭터가 캥거루라는 점도 웹툰의 상상력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조석 작가의 웹툰 문유라는 작품은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연재가 됐던 작품이에요. 조의 영역, 행성인간 같은 작품과 함께 소위 조석 유니버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 유니버스 같은 아주 탄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바로 이 작품이 중국에서
통해서 영화화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해외에서 이렇게 영화로 제작될 정도면 우리나라 웹툰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 웹툰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중국에서 조석 작가 인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의 그래요? 국민 작가라고 불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도 중국 이름한테도 친숙할 것 같아요. 조석. 예, 이 조석 작가의 작품은 중국에서도 만화상을 받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네. 이 작품 특히 놀라운 것은 2022년에 중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네. 여름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 7천만 관객. 7천만이요? 네,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우리 인구가 많아도 그건 많이 나온 거죠? 그럼요. 중국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아주 놀라운 흥행 기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올해 최고의 인기 영화상, 올해 최고의 인기 남자 배우상, 여자 배우상 등을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미술상 부분도 저는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작 기간만 무려 4년이 걸린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고 축구장 6개 크기의 세트를 지어서 이 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규모 크게 중국답게 다뤘습니다. 스케일이 커서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은 그런 영화 같은데 이 웹툰 문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극장 상영도 했는데 지금 이 영화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요. 4DX 문류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개봉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웹툰의 형식을 그대로 4DX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웹툰을 극장에서 대형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체험 특수관의 방식이었다면 이번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문맨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화 스토리를 가지고 실사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좀 큰 차이죠. 또 하나는 이번 영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작에서 약간 이렇게 밑에 잔잔하게 깔리고 있었던 로맨스의 이야기를 좀 겉으로 크게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짝사랑 이야기,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지구에 가지 못한 이유도 이 짝사랑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로맨스 얘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일각에서는 영화 웹툰을 보신 분들이 약간 너무 로맨스에 치중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웹툰 원작 작품들 요즘 정말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차오릅니다. 다음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이런 상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영상 먼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혹시 후회가 있으신가요?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이 신년에 약간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문과를 갔기 때문에 이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외동이라서 저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 보고 싶어요. 오, 되게 그래도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작품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면 어떤 모습일까? 살아보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네. 바꾸다. 그렇죠. 예, 이렇게 스위치는 바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영화 장르에서는 예를 들면 몸이 바뀐다거나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의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상상했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캐스팅 영순이 그야말로 천만 배우 자타공인 스캔들 메이커인 배우가요. 하루 아침에 인생이 자신의 매니저와 뒤바뀌는 이런 매니저와. 설정이에요. 이 박강이라는 톱스타가 자신의 극한 직업 이 매니저와 함께 매니저와 하룻밤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을 맞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고 이것도 그 재벌집처럼 안 살아본 걸 살아보는 그런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 가족끼리 또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또 다음 영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좀 외국 영화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OTT 영화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예, Fail Blue Eye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고요. 1830년
2013년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형사 랜도르와 생도 에드거 앨런 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네, 추리소설 대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은 되게 독특하게도 실제 에드거 앨런 포가 육군사관학교에 다녔었다는 그 실화를 가지고 온 이야기지만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새로운 이야기예요. 이 작품 어떤 점이 재미있냐면 영화 속에 몇 번의 반전들 굉장히 노리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 에드거 앨런 포 작품 중에 그런 이야기가 늘 항상 나오거든요. 당신이 들은 건 절대 믿지 말고 당신이 본 건 절반만 믿어라. 맞는 말이네요.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런 반전의 반전 거듭하는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줄거리 모르고 보시면 작품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모르게?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까 아니라고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만 차용해서? 그야말로 실제 인물들을 영화 속에 가지고 왔지만, 소설 속에 가지고 왔지만 이야기는 모두 허구인 그런 작품이에요. 독특한 설정이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좀 미술적인 그런 감각도 뛰어난 영화 같고 약간 미국의 그런 1800년대 이런 약간 그런 후반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익숙한 얼굴도 이렇게 덜어 보여요. 게다가 뭐 연기 신이라고 불리죠. 크리스찬 베일이 또 주인공을 맡아서. 크리스찬 베일, 살 막 빼고 늘렸다는. 맞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이 작품에서 랜도르 형사 역을 맡아서 이 학교에서 사망한 학생 사건 이제 추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에드가 앨런 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추리 소설 장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에도 난 전혀 눌리지 않는다. 오, 기대가 됩니다. 코믹부터 반전 스릴러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봤는데 상크리 여러분들도 주말에 한 편씩 골라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은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같은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 겨울비답지 않게 꽤 많은 양의 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게는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까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강원 영서는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먼지는 오늘 밤 비가 씻겨 내려줄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남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한 비가 내리는 제주도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더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0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도 정도 더 올랐고요. 부산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정말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영동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비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주, 달, 지구의 위기 이런 걸 소재로 한 영화가 꾸준히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계 행성 탐사 망원경이 포착한 건데 이 지구에서 약 100광년, 얼마나 먼지도 모르겠어요. 1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떠도는 행성이라고 하네요. 지구와 비슷한 크기라고 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거나 한때 살 수 있었을 걸로 보인다는 게 나사의 설명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물 색깔이 하늘색이 좀 보이는 게 안 보이는데요? 좀 보이지 않아요? 저 가장자리에? 네. 진짜로 생명체가 살았던 건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진짜. 네. 잠깐 우주를 이렇게 아침부터 시선을 넓혀보니까 또 좋은데요? 네. 어디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상클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네요. 네, 그럼 오늘도 상클과 함께 즐겁게 산뜻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